박제가 되어버린 천재를 아시오. 이 문장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학창시절 국어 시험에 꼭 나왔던 소설 날개의 첫 문장이죠. 네, 맞습니다. 저도 기억나요. 의식의 흐름 기법이다. 무기력한 지식인의 자아다. 이런 어려운 말들이랑 그냥 달달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맞아요. 그냥 밑줄 긋고 외우기 바빴죠. 근데 시험이 끝나면 또 금방 잊어버리고요. 그렇죠.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나이가 들어서 다시 읽는 이 문장은 느낌이 전혀 다르더라고요.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라는 이 말이 왜 이렇게까지 아프게 다가오는지? 네, 바로 그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험 문제 속에 나오는 작가가 아니라요. 27회를 살다 간 한 사람, 김혜경의 삶을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1910년 서울이었죠. 김혜경이라는 이름으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우리가 훗날 이상이라고 부르게 될 바로 그 사람이요. 네. 그런데 이 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사건이 아주 어릴 때 일어나요. 아이 나이가 불과 3살 때였습니다. 3살이요? 네. 부모님이 버젓이 살아계셨는데도 자식이 없던 큰아버지 댁에 양자로 보내지게 된 겁니다. 3살이면 모든 걸 기억할 나이잖아요. 부모님이 계신데 다른 집으로 보내졌다니? 그렇죠. 여동생 오키 여사의 회고를 보면요. 큰어머니에게 굉장히 구박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친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사랑받지 못하고. 그래서 오키 여사는 오빠의 그 염세적인 성격은 아마 그때 만들어진 것 같다. 이렇게 회고를 하더라고요. 3살 아이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면 왜 나만 다른 집에 살아야 하는지, 왜 엄마 아빠가 날 데리러 오지 않는지 아마 평생 이해할 수 없는 혼란과 슬픔이었을 것 같아요. 살아있지만 뭐랄까 진짜로 살아있다고 느끼지는 못하는 상태. 훗날 그가 쓴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라는 문장은 어쩌면 그냥 문학적 표현이 아니라 어린 시절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한 가장 솔직한 고백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외롭게 자라던 소년 혜경에게 정말 단 한 사람의 친구가 나타나죠. 화가 구본웅. 이 사람과의 우정 이야기가 참 인상 깊었습니다. 네, 구본웅은 척추장애로 몸이 불편해서 다른 아이들에게 많이 놀림을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김혜경은 달랐던 거죠. 놀리기는커녕 오히려 깍듯하게 존댓말로 형이라고 부르면서 따랐다고 합니다. 서로의 아픔을 알아본 거군요. 네, 아마 그랬을 겁니다. 세상의 편견 속에서 서로를 그냥 있는 그대로 온전히 인정해준 첫 번째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우정이 우리가 아는 필명 이상의 탄생으로 이어지고요. 맞습니다. 졸업 선물로 구본웅이 오얏나무로 만든 상자를 선물했는데 여기서 오얏나무 상자 상자를 따서 필명으로 삼았다는 이야기가 있죠. 다른 설도 있지만 저는 이 이야기가 참 따뜻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도요. 세상에 버려졌다고 느꼈던 아이가 유일한 친구가 준 선물에서 새로운 이름을 얻었다는 거잖아요. 네, 김혜경이라는 상처 입은 자아를 벗고 이제 친구가 지어준 이상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또 새로운 문학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새로운 출발을 꿈꾸던 22살 청년 이상에게 폐결핵이라는 진단이 내려집니다. 당시로서는 정말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병이었죠. 그렇죠. 모든 걸 포기하는 심정으로 요양차 떠난 배천온천에서 운명의 여인을 만납니다. 바로 기생 금홍이죠. 이상은 그녀에게 깊이 빠져서 서울의 제비다방이라는 걸 차려주고 함께 살기 시작하는데 이 사랑 순탄치가 않았어요. 네, 전혀요. 친구였던 소설가 김유정이 글을 보면 금홍이 외박을 밥 먹듯이 하고 심지어 이상에게 손찌검까지 했다고 합니다. 뺨을 맞고 울면서 김유정을 찾아온 적도 있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맞으면서도 떠나지 못한 사랑. 이게 참 어린 시절 채워지지 못했던 그 사랑에 대한 갈망이 좀 왜곡된 형태로 나타난 게 아닐까 싶어요. 자신을 아프게 하는 사람에게서라도 인정을 받고 싶었던 걸까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소설 날개에 나오는 아내, 연심이 바로 이 금홍의 본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네, 본명이 연심이었군요. 자신에게 그토록 큰 고통을 준 사람을 자기 작품 속에 영원히 남겨둔 거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자신의 가장 아픈 상처, 그 치부를 예술로 승화시킨 거죠. 고통마저도 문학의 재료로 삼아서 자기 자신을 끝까지 파고들었던 겁니다. 그런 파격적인 시도는 그의 시에서도 나타나죠. 1934년에 신문에 연재한 오감도, 13인의 아해가 도로로 질주하오. 네. 띄어쓰기도 없고 문법도 다 파괴해버린 그의 시에 대한 당시 독자들의 반응은
분노에 가까웠습니다. 신문사로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고 하죠. 이게 무슨 개소리냐? 이런 글 쓴 사람을 죽여야 한다는 협박까지 있었다고요. 맞습니다. 결국 독자들의 엄청난 반발 때문에 연재가 15회 만에 중단되고 맙니다. 지금은 문학사의 거장으로 불리지만 살아있을 때는 그냥 미친 사람? 정신병자 취급을 받았던 거네요. 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길을 정말 홀로 걸어가야 했던 거죠. 그 천재의 외로움이 얼마나 깊었을지 짐작하기조차 어렵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다 등을 돌렸다고 느꼈을 때 그가 유일하게 기댔던 존재가 있었죠. 바로 여동생 오키였습니다. 네, 1936년에 오키가 부모님 몰래 만주로 떠났을 때 이상이 보낸 편지가 남아 있습니다. 제가 한 구절 읽어봐도 될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이해 없는 세상에서 나만은 언제라도 네 편인 것을 잊지 마라. 와, 그리고 또 이렇게 썼습니다. 방탕부류한 이 큰오빠의 단 하나 이해자인 오키. 세상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했던 사람이 동생에게는 내가 너의 세상이 되어주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자신이 평생토록 가장 듣고 싶었던 그 말을 동생에게 해주고 있는 거죠. 참 아프면서도 너무 따뜻한 말이네요. 안타깝게도 오키 여사가 이 편지에 대한 답장을 쓴 건 26년이나 지난 후였다고 합니다. 한 번도 그 오빠를 이해하는 착한 동생이 못 되었다고 뒤늦게 후회했지만 그 답장은 끝내 오빠에게 닿을 수 없었죠. 1936년 이상은 새아내 변동님과 결혼을 하고 새 출발을 꿈꾸면서 도쿄로 떠납니다. 하지만 병세는 이미 깊어졌고 설상가상으로 수상해 보인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되기까지 하죠. 네, 건강한 사람도 견디기 힘든 수감 생활을 겪으면서 그의 몸은 완전히 망가져 버립니다. 그리고 1937년 4월 17일 새벽 도쿄 제국대학교 부속병원에서 27의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아내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이 있었죠. 조용하고 담담한 톤으로 샘비키아의 멜론이 먹고 싶다. 네. 샘비키아는 당시 도쿄에서 가장 비싼 고급 과일 가게였다고 해요. 평생 가난과 병마, 또 세상의 오해 속에서 치열하게 살았던 청년이 죽음의 문턱에서 마지막으로 원했던 것, 그건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아주 달콤하고 평범한 과일 한 조각이었습니다. 어쩌면 단 한 번도 제대로 누려보지 못했던 그 달콤한 삶에 대한 마지막 갈망이었을까요? 그 마지막 한마디가 그의 고단했던 삶 전체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 그렇더라고요. 그의 친구 박태원은 추모사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는 벗을 사랑하고 문학을 사랑하였으면서도 그것의 절반도 제 몸을 사랑하지는 않았다. 결국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라는 건 자기 자신을 끝내 사랑하지 못했던 한 청년의 슬픈 고백이었던 거죠. 소설 날개의 마지막 문장이 떠오르네요. 날개야, 다시 돋아라. 날자, 날자, 날자. 한 번만 더 날아보자꾸나. 그렇게 날고 싶었지만 끝내 날지 못하고 쓰러져간 그의 외침이 오늘따라 더 아프게 들립니다. 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우리 삶에도 정말 날고 싶은데 날개가 꺾여버린 것 같은 순간들이 있었잖아요.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 홀로 외로웠던 밤도 있었을 거고요. 살아생전 이상을 온전히 이해해준 사람은 친구 구번웅, 동생 오키, 정말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어쩌면 그에게 단 한 사람의 온전한 이해만 있었더라면 결과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오늘 잠시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내 곁에는 누가 있는지, 나의 편이 되어주는 소중한 사람은 누구인지 말이죠. 네, 그리고 용기를 내서 그 사람에게 이상이 동생에게 건넸던 그 말을 한번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해 없는 세상 같아도 나만은 언제라도 네 편이야 라고요. 어쩌면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다시 날아오를 수 있는 날개가 되어줄지도 모르는 일이니까요.